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블록체인 규제와 보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지나서 이제 저희 서론을 말씀드리고 블록체인과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사실 해외 규제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규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보안 규제와 관련된 이제 제언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디지털 이제 환경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도화된 전략과 기법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런 공격자들의 활동이 반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융복합 체계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그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이제 예외는 아닐 텐데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또 복제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해킹에도 이제 안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블록체인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들까지 이런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IC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CT 서비스 자체의 보안과 관련된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고 그것을 식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이런 준비를 하긴 했었습니다.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따라서 2022년 12월에 금융 서비스 부분의 디지털 운영 보건력 확보를 요구하는 법률, 저희가 도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버 보건력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 시행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돼서 최근에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카가 통과가 됐죠. 이 미카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전체 제네럴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 밑에 하위 지침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유지와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라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운영 보건력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보안이나 ICT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안입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지금 유럽 전체 전역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금융 리스크와 관련된 보안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분산되어 있었고, 이 분산되어 있던 규제 체계를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이제 통합을 한 것이 바로 이 도라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위험을 식별하고 대비하도록 이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중요한데요. 은행과 보험업, 그리고 지급결제, 자산운용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미카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인가제도가 도입된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도 이 도라가 적용이 됩니다. 도라의 기본 원칙을 이제 챕터별로 나누어서 저는 한 5개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고 관리 및 보고 의무, 디지털 운영, 보건력 테스트, 서드 파티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인데요.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험 관리 체계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금융회사는 전사적으로 ICT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요 이제 위협을 식별을 해야 되고, 적절한 보호 통제를 구축해야 하고, 침해 사고를 모니터링 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대응과 비즈니스 복구 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이러한 전체적인 보안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 그리고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문서화해야 하고, 직원의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ICT 사고 관리와 보고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ICT 사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 이제 사고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 사고 같은 경우는 직접 규제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 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제 수칙의 영향도를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중대한 사고로 평가됐을 때 보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로 영향받은 고객의 숫자, 그리고 데이터와 기밀성, 무결성 침해 정도, 서비스 중단 여부,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규모, 그리고 국가 간 영향 범위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영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기준에서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보고 대상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직접 금융당국, 규제당국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개 사건이 중대한 사고로 판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누적적으로 중대사고로 취급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운영 보건력 테스트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례, 비상계획과 백업 복구 절차, 위기 대응 시나리오 등을 기초로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복구에 대한 모의 훈련이나 침투 테스트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침투 테스트를 좀 더 고도화해서 위협 기반 관통 테스트라는 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규모가 큰 경우나 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경우에 3년에 1회 이상 실제로 사이버 공격이 있는 것과 같이 레드팀 침투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테스트는 외부 인증기관이 반드시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신의 위협 정보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스템 방어력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암호자산 사업자죠. CASP도 보안 점검과 침투 테스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서드 파티에 대한 위험 관리와 감독입니다. 이제 일부 서비스를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나 IT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3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도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특정한 외부 업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약에 필수적인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내용과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보호나 위치와 관련된 조항들, 보안 요건이나 사이버 사고 발생 시 협조 의무, 그리고 당국의 접근과 검사 권한 승인, 이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ICT 서비스 공급업자가 사실은 금융회사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 업자, 서드파티 자체가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이 해당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입니다. 이 부분은 권고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융 관련된 사이버 위협이 발생됐을 때 어떤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할 그런 의무나 권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도라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이 ESMA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현재 미카 법안에 따라서 하위 규정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한 5가지 원칙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례성 원칙이고, 두 번째가 관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원칙, 세 번째가 물리적 보안 접근 프로토콜, 네 번째가 이제 논리적 접근, 다섯 번째가 암호화 키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성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선언적인 규정인데요. 어떤 서비스가 제공하는 위험이나 또는 서비스가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비례해서 그 보안 원칙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규모가 크거나 또는 영향력이 크고 발생 가능한 위험이 클 때는 그에 대비해서 이제 큰 규모 또는 이제 강화된 보안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반대로 이제 그 서비스의 영향력이 작을 때는
조금 더 완화된 보안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보안,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한 관리적 조치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보셨던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부 거버넌스와 통제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내부 거버넌스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부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따라서 해당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서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이러한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이 전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지나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ICT 위험에 대해서 각 해당 조직 내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그리고 식별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어떤 부서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할당받은 직원은 정확하게 이런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평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후에 이런 전체적인 보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까지도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리적 보안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많이 취하고 있는 물리적 조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필요성과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부여가 되어야 하고 실제 접근된 내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접속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접근 제한, 접근 통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논리적 접근 부분은 제한하거나 어떤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제 한정해서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개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때 그 권한은 직원의 업무와 책임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반드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접근이나 논리적 접근에 대한 이제 사전 교육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제 장치는 최소한의 범위로 이제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접근 권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통제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가 된다면 식별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암호화키 관리 부분입니다. 이 암호화키 관리는 사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어떤 사업자의 직원은 키의 생성과 갱신, 그리고 저장, 백업, 보관, 검색, 전송, 폐지, 해지, 파기 같은 전체적인 수명 주기 동안 이 암호화키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책임 있는 자에게 어떤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만약에 암호키가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인증서와 인증 저장 장치를 등록부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등록부는 이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 의무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현재 유럽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분들 좀 참고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성 원칙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 규모나 또는 영향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도나 영향력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차등화되어 있는 보안 관리 시스템의 채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관리 시스템은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보안 접근 프로토콜 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어떤 역할 담당자에 대한 역할 정의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리적 보완 조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 필요성 원칙과 최소성의 원칙. 그래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실제로 이 권한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또 주목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 접근 통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네트워크 접근 시 강력한 인증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고 최소 권한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이 접근 통제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네트워크 분할에 대비해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패치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암호키 관리는 이제 콜드월렛이나 다중 서명 체계를 통해서 키 탈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특히 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 키가 손상되었을 때 대비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항상 마련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이제 담당 팀이 항상 조직이 되어 있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외부 위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계약서 검토 같은 것들 할 때 이제 외부 위탁 계약서에 필요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한다는 부분은 이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조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과 함께 이런 규제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고 또 각 사업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보완적인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유럽의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내부 통제 원칙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관리와 논리적인 접근 권한 통제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 부분들 잘 신경 쓰시는 것이 저희 이 보안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